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려느냐. 어느 고을 관아 마당에서 포졸들에게 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환자가 죽기 직전 토해낸 검은 액체를 닦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요. 대청마루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수령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계집은 오늘부로 의녀 자격을 박탈한다. 다시는 이 고을에서 의술을 펼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다나가 그 천조각을 참아 버리지 못한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고을 산자락에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산길을 오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허리춤에는 작은 칼과 천 주머니를 달았지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으면서도 여인의 눈은 풀 한 포기, 바위 하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동초, 삽주, 도라지, 쑥 손끝으로 잎사귀를 건드리기만 해도 어느 약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지요. 촉촉한 아침 이슬 속에서도 여인의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다나였지요. 다나는 12살에 의녀 수업을 시작하여 22해를 의술 하나에만 바쳐온 여인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니었지요. 아버지는 다나가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다나를 의녀로 키우기 위해 삭바느질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바늘을 놀리던 어머니의 등이 다나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지요. 그 어머니마저 다나가 20을 갓 넘겼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남은 것은 의술뿐이었지요. 그러나 다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마다 산을 오르고 날마다 마을 사람들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지요. 논밭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농부도 아이를 낳다 기력이 다한 아낙네도 먹을 것이 없어 뼈만 남은 아이도 다나의 손을 거치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다나를 두고 신의 손을 가진 의녀라고 불렀지요. 어떤 이들은 아예 우리 의원 나으리라며 깍듯이 예를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나의 옷차림은 늘 소박했지요. 빛바랜 옥색 저고리에 거친 무명 치마, 발에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단 하나, 가슴 앞에 차고 다니는 의녀 패뿐이었지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패에는 의녀 다나라는 네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고 다나는 그것을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준 비녀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었지요. 다나가 의녀 시험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손수 그 패를 다나의 가슴에 달아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나야, 이 패가 내 이름이고 내 목숨이다.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라. 예,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다나를 꼭 끌어안았지요. 뼈만 남은 가느다란 팔이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다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패를 몸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밤중에 불려나가는 날에도 그 패만은 반드시 가슴에 달고 나섰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그 패가 타인의 손에 빼앗기는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뿐이었을까요? 그 패를 빼앗아 간 자는 다름 아닌 이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었고 다나에게 씌운 죄명은 독살이었습니다.
스물두 해 동안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여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그 고을에 다나가 오기 전부터 살고 있던 노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술이라 했고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의녀였다고 했지요. 늙고 손이 떨려 더는 침을 놓지 못하게 된 복술 할머니는 그래도 날마다 마루에 나와 앉아 약초를 다듬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곁을 지나칠 때 을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요. 다나가 의술을 처음 배운 것도 이 복술 할머니 밑에서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지요. 다나가 약초 바구니를 들고 복술 할머니 집에 들렀을 때 할머니는 달빛 아래 쑥을 다듬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지요. 국화꽃 향기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다나야. 예, 할머니. 의술이란 게 뭔 것 같으냐? 다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맞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니라. 복술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쑥대를 내려놓으며 다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지요.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날들의 흔적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 어떤 독이 들어갔는지, 어떤 칼에 베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 의녀란 그 흔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라. 다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바빴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일 같은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요. 알아들은 척하는구나. 뭐 지금은 몰라도 된다. 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니. 다나가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술 할머니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겪었지. 그 덕에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지요. 진실을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몸이 흔적을 남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참으로 그날 밤의 그 물음이 이토록 빠르게 현실이 되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산길을 오르며 다나가 자주 떠올리는 기억이 있었지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다 잠시 바늘을 내려놓고 다나에게 물었던 날이었습니다. 다나야, 왜 의녀가 되고 싶으냐? 다나는 그때 11살이었지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팠을 때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제가 의녀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웃었지요. 그 웃음이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배워야 한다. 예, 어머니. 그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다나는 발걸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니는 없지만 어머니가 원하던 것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나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 해가 진 뒤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지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누군가는 아팠고 장날에도 다친 사람이 생겼지요. 고을 사람들은 다나를 아꼈습니다.
밭에서 캔 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달걀 몇 개를 손수건에 싸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다나가 집에 없을 때를 대비해 문 앞에 두부 한 모를 놓고 가기도 했지요. 다나 의녀 덕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산다. 그런 말이 다나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이 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지요. 복술 할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마을이 잠든 뒤에 그 고요함이 다나는 좋았지요. 별이 많은 날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걸었고 흐린 날에는 발밑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지요. 다나가 처음 이 고을에 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을 관아에 의녀 등록을 하고 작은 집 한 채를 빌렸지요. 밥 한 끼 지어 먹을 쌀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이웃이 생겼지요. 2달이 지나자 단골 환자가 생겼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다나의 집 마당에 들러 안부를 물었지요. 이 고을에 뿌리를 내렸구나. 어느 날 복술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할머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지만 이 고을이 다나의 집이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 다나의 가족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겼을 때 다나의 가슴에 무엇이 남았는지도 알 것이었습니다. 의녀 폐만이 아니라 이름이, 관계가, 뿌리가 통째로 뽑힌 것이었지요. 그러나 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단단하게. 그 고을의 수령은 엄치선이라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55, 키가 크고 체구가 단단했지요. 빗질한 검은 수염이 턱 아래까지 내려왔고 비단 도포를 즐겨 입었습니다. 거리에서 그를 마주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 한쪽으로 물러났지요. 그만큼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서늘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지요. 엄사또는 청렴하신 분이래. 그래? 새로 부임하고 나서 창고도 부풀리지 않았다더군. 뭔가 좀 무섭긴 한데 뭐. 탐관오리보다야 낫지. 겉으로 보기에 엄치선은 과연 그럴듯한 수령이었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올리지 않았고 고을 대소사를 처리할 때는 법도에 맞게 했지요. 아랫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어쩌다 관아 마당에서 마주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밤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엄치선의 저택 안채에서는 해가 지면 낯선 소리들이 흘러나왔지요. 무거운 가구가 끌리는 소리, 인기척이 끊긴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촛불빛, 그리고 가끔 들리는 뚝 막힌 울음소리. 저택 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지요. 엄치선에게는 2번의 혼인 경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엄치선이 부임하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요. 원인은 알 수 없는 병이었다 했습니다. 2번째 부인은 엄치선이 이 고을에 부임하고 나서 혼인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병으로 죽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엄치선을 불쌍히 여기기까지 했지요. 세상에, 그러나 그 불운이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엄치선의 안채에는 3번째 부인 한 씨가 있었지요.
나이 35,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습니다. 혼이 난 지 1년이 막 지났고 요 근래 들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안채 하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엄치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로 이름은 엄기수였지요. 엄기수는 28살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체구가 가늘고 눈이 날카로웠지요. 술을 좋아했고 글보다는 폐물 구경을 즐겼습니다. 고을 기생집에 드나들며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아버지 엄치서는 겉으로 아들을 나무라는 척했지만 실은 아들에게 늘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요. 엄기수는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다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2개의 장부, 관에 올리는 공식 장부와 실제 수입을 따로 적어둔 장부였지요. 거기다 부인들에게 처방된 약재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이 치료약이 아니라는 것을 엄기수는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그날 이후 엄기수는 아버지를 피해 다녔지요. 술집과 기생집을 전전했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엄치서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지요. 참으로 냉정한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다나는 그 무렵 자신의 하루를 마음껏 펼치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낮이면 마을을 돌며 환자를 살폈습니다. 저녁이면 복술 할머니 집에 들러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약재를 분류하고 처방 기록을 정리했지요. 다나 의녀여, 우리 아이 뱃속이 아픈데 좀 봐줄 수 있겠소? 예, 잠깐만요. 다나 의녀, 이것 좀 받으시오. 별것 아니오만 우리 마당에서 딴 무 서너 개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나 의녀 덕분에 우리 영감이 일어났소.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보답이지요. 마을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 밤중에 아이를 업고 달려오는 어미, 먼 산골에서 사흘을 걸어온 노인 다나는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집에 하인이 찾아왔을 때 다나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령날이 댁 도련님께서 몸이 편찮으십니다. 의녀를 모셔 오라 하셨습니다. 다나는 약 바구니를 챙겨 들고 일어섰지요. 예, 가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엄치선의 저택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기와집이었지요. 담장이 높았고 대문을 지키는 포졸이 2명이었습니다. 다나는 하인의 안내를 받아 별채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엄기수가 반쯤 누운 채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사흘 전부터 뱃속이 불편하고 입맛이 없소. 다나가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소화 장애가 아니었지요. 혀를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혀가 희끗하고 중앙이 노르스름했습니다. 입술에 윤기가 없었고 눈동자가 약간 흐렸지요. 다나가 천천히 눈살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재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냄새였지요. 다나는 코를 살짝 걸름거리며 그 냄새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방 한쪽 탁자 위에 탕약 사발이 놓여 있었지요.
저 사발의 약은 누가 처방해 주신 것입니까? 부친께서 직접 다려 주셨소. 보양제라 하시던데. 다나의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나는 그날 엄기수의 처방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속을 다스리는 평범한 탕약이었지요. 그러나 이틀 뒤 다시 갔을 때 엄기수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지요. 입술이 말라 있었고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눈빛에 윤기가 없었지요. 도련님, 혹시 그 사이에 아버지 나리께서 약을 드셨습니까? 엄기수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들으셨소. 다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제와 같은 위치에 새 탕약 사발이 놓여 있었지요. 다나가 손을 내밀어 그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쓴맛과 단맛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지요. 아주 옅게, 그러나 다나의 코 속에는 선명하게 비싼 계열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다나는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도련님, 이 약은 잠시 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부친이 직접 다려 주시는데 어떻게 그리하오. 몸이 여러 탕약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처방을 드시는 동안만이라도 끊으시지요. 엄기수가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담겨 있었지요. 두려움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소. 다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냄새가 맴돌았지요. 비싼 계열의 독은 오래 복용하면 내장을 녹이듯 상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양제라고 속이고 아들에게 먹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기 두려웠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날이 아직 밝기 전에 엄치선대 카인이 다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녀,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나가 약 바구니를 들고 뛰었지요. 저택에 들어서니 안채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나가 별채로 뛰어들었을 때 엄기수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토사물이 침상 아래까지 흘러 있었지요. 그 색이 검었습니다. 다나가 무릎을 꿇고 엄기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았지요. 도련님, 이미 늦었습니다. 엄기수는 싸늘했지요. 다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토사물을 닦은 천 조각이 침상 옆에 있었지요. 다나는 그것을 집어 자신의 품속에 넣었습니다. 누군가 치우기 전에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지요. 내 인연이 무엇을 하는 게냐. 돌아보니 엄치선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 있는데 그 눈에 슬픔이 없었지요. 나리 도련님께서 저 계집이 내 아들에게 독약을 먹였다. 당장 잡아라. 다나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포졸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다나가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요.
안채 쪽으로 걸어가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마음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러나 발소리만은 침착했습니다. 안채 복도에서 하인 하나가 다나를 보며 물었지요. 의녀, 도련님 상태가 어떠십니까?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방한 탕약을 반드시 드시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드리지 마세요. 예. 다나가 저택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오늘 내일을 버텨야 한다. 내일 다시 와서 상태를 보고 그때 결정해야 한다. 만약 독이 계속 들어간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지요. 그러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엄치선대 카인이 다시 다나를 찾아왔지요. 도련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나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이 더 지났지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마솥 불도 꺼져 있었지요. 방 안에 들어서니 침상 위에 엄기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지요. 그리고 다나가 무릎을 꿇은 그 순간이었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집이 내 아들에게 독을 먹였다. 엄치선이었지요. 그 눈에 슬픔이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었다는 눈빛이었지요. 다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구나. 아니, 직접 죽인 것이구나. 나리, 저는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요. 다나의 팔이 붙들렸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렇게 관아 마당까지 끌려갔습니다. 포졸 둘이 다나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리, 저는 독을 먹인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탕약을. 시끄럽다. 끌고 나가라. 관아 마당에서 다나는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지요. 마당에는 아침 일찍 소문을 들은 고을 사람들 몇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지요. 다나 의녀가 독사를? 설마 그 의녀가 그럴 리가. 근데 수령나리께서 직접 그리 말씀하셨다는데.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엄치선이 대청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저 계집은 오늘부로 의녀 자격을 박탈한다. 패를 빼앗아라. 다시는 이 고을에서 의술을 펼치지 못하게 하라. 포졸이 다나의 가슴팍에서 의녀 패를 뜯어냈습니다. 청동고리가 저고리에서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지요. 다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리, 이 탕약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탕약 안에 독일이. 포졸이 다나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관아 대문 밖으로 밀어냈지요. 마당 아래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다나의 손에는 아까 품속에 넣어두었던 천, 조각 하나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관아의 문이 닫혔지요. 다나는 그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찾아서였지요. 그러나 어디를 가도 문이 닫혔습니다. 곡식 창고 앞에서 늘 술 한 잔 나누던 농부 영감은 다나를 보더니 시선을 돌렸지요. 영감님, 저예요. 다나요. 영감님 허리를 고쳐드린 다나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소. 아이 열을 내렸던 김씨네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김씨 부인이 얼굴을 내밀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마을 어기 약방 주인은 말이라도 해주었습니다. 다나야, 어쩌겠냐. 수령나리가 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백성이 수령나리를 거스를 수가 있겠냐. 하지만 저는 독을 먹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들어있는 탕약을 발견했고. 다나야. 약방 주인이 다나의 팔을 잡으며 낮게 말했지요. 이 고을에서 살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알겠나? 다나는 그 손을 뺏쳐내고 돌아섰습니다. 어두워져서 복술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할머니는 다나를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나의 손을 잡았지요. 다나는 그때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람을 살리려 했습니다. 독이 섞인 탕약을 발견했고 도련님께 그것을 끊으라 했는데 밤사이에 그것을 또 먹고. 알고 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술 할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지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다나야, 그 천조각은 잘 간수하고 있느냐? 다나가 품속에서 천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검은 토사물에 독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라도 가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데도 못 간다. 복술 할머니가 다나의 손을 꼭 쥐며 말했지요. 엄치서는 이 고을의 수령이다. 수령이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세상이야. 내가 지금 이 증거를 들고 달려간다 해도 엄치선의 말 한마디의 증거가 사라질 것이니라. 그러면 어쩌라고요? 때를 기다려야 하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모아야 한다. 다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 깊은 곳에서 무언가 굳어지는 느낌이었지요.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증거를 모읍니까? 복술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그리고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치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집 찬모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찬모는 부엌에서 일하지만 안채를 드나들 수 있지. 서재도 가깝고 안방도 가깝다. 할머니, 제가 제 손으로 원수 집에 밥을 지으러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할 것이니라. 다나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가을벌레 소리가 들렸지요. 바람이 불어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했지요. 단순 계집을 뜻하는 이름 단위로. 머리카락을 다르게 묶고 의녀 폐가 없는 가슴을 숨기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말투도 낮추고 눈빛도 다르게 하기로 했지요. 억울함은 가슴 속에 묻었습니다. 깊이, 단단히, 아무도 볼 수 없게. 다음 날 아침, 다나는 엄치선의 저택 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나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에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을 막 넘겼을 때였지요. 주막은 아직 손님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를 든 할머니 한 명이 다나를 올려다보았지요. 나이는 65 정도,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소박한 치마 저고리,
손등에는 일한 세월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요. 이름은 춘분이라 했습니다. 어서 와요. 이른 시간인데 밥 드시려고요? 예. 그리고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다나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춘분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오며 다나를 찬찬히 살폈지요. 혹시 다나 의녀가 아니오? 다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분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낮게 말했지요. 작년에 내 무릎을 봐줬잖아요. 기억 못하오? 아, 그랬지요.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무릎을 절뚝거리며 다나를 찾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다나는 침을 놓고 약재를 싸주었지요. 기억합니다. 무릎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덕분에 잘 걷고 있소이다. 그런데 오늘은 얼굴이 많이 어둡구만. 다나가 천천히 지난 이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춘분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지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나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할머니의 눈빛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엄치선 그 인간.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지요. 그 집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할머니? 춘분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요. 다나 의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울 것이요. 어떻게요? 그 댁전 찬모가 내 먼 친척이요. 지금 일손 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소. 다나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오. 말씀하십시오. 춘분 할머니가 다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절대 혼자 무너지지 말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시오. 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다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속드립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다나는 엄치선의 저택 쪽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름은 단위로 바꾸었고 의녀패는 없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천 조각을 접어넣은 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찬모 자리 구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택 쪽문 앞에 서자 다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이곳이 원수의 집입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자신을 억울하게 쫓아낸 자의 밥상을 차려야 하지요. 그러나 다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가 달아준 의녀 패는 없었지요. 그러나 패가 없다고 의녀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물두 해의 의술이 몸 안에 있었지요.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찬모 구한다고요? 들어오시오. 다나는 허리를 낮추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단이라 했고 남쪽에서 왔다고 했지요. 부모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인이 다나를 찬모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은 좁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다나는 그 방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지요. 복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 이것이 그것이다. 다나는 눈을 떴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했지요. 쪽문 안으로 들어선 다나를 안내한 것은 나이 든 하인 하나였습니다. 이름이 뭐요? 단이라 합니다. 솜씨는?
밥 짓기, 국 끓이기, 찜, 볶음 다 됩니다. 약초 종류도 좀 알아서 약재 다듬는 일도 할 수 있고요. 약초는 왜? 고향에서 약재 장수집 옆에 살았습니다. 하인이 다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다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주눅 든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나 실제로는 주눅 들지 않으면서 일단 한 달 써보겠소. 감사합니다. 다나는 부엌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아궁이 3개, 큰솥 2개, 그리고 천장 가득 매달린 약재들. 다나의 눈이 약재들 위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쑥, 인삼, 당귀, 황기 보통 저택에서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따로 묶인 다발이 하나 있었지요. 다나의 코가 살짝 벌름거렸습니다. 저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두기로 했지요. 저 구석 다발, 끈이 빨간 것. 첫날 저녁밥을 지을 때 다나는 아무것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정성스럽게, 평범하게. 하인들이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솜씨가 괜찮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지켜야 했지요. 밤에 방에 홀로 앉아 다나는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검은 액체가 말라 얼룩진 천이었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도련님의 죽음도, 두 부인의 죽음도. 다나는 천 조각을 다시 품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엄치선의 저택 부엌은 넓었습니다. 아궁이가 3개였고 솥이 크고 무거웠지요. 벽 한쪽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천장 가까이에는 말린 나물과 약재들이 다발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나가 참모로 처음 들어온 날 부엌 안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여기서 오래 버텨야 한다. 함께 일하는 참모는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나이 40의 옥비였고 다른 하나는 25의 순이었지요. 옥비는 과묵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순이는 수다스럽고 호기심이 많았지요. 다나는 2 사람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처음 사흘을 군말 없이 가장 힘든 일만 맡았습니다. 땔감 패기, 가마솥 씻기, 무거운 항아리 옮기기 말없이 척척 해냈지요. 다니. 힘도 세고 일도 빠르네. 어디서 왔어요? 남쪽 고을에서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순이가 쉽게 마음을 열었지요. 옥비도 사흘 만에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먼저 퍼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다나가 본격적으로 눈을 열기 시작한 것은 첫 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였지요. 어느 저녁 다나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뒤쪽 작은 쪽문 너머 원래는 창고로 쓰이는 방에서 특이한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다나는 모르는 척 불을 떼면서 코를 살짝 벌름거렸습니다. 쓴 냄새와 매운 냄새 사이 그 아래에 아주 은미한 냄새 비상을 다리면 나는 그 냄새였습니다. 다나의 가슴이 조여들었지요. 저 방 안에서 무언가를 다리고 있다. 그런데 부엌이 있는데 왜 굳이 저 방에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나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러 가는 척 그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화로 위에 솥 하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솥뚜껑이 닫혀 있었지만 새어 나오는 김에서 냄새가 났지요. 그 옆에는 작은 약재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약재 주머니 매듭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백비상, 비소 계열의 독이었습니다. 흰 가루를 보양제에 조금씩 섞으면 독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쌓이면 내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다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는 황급히 주머니를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세 번째 부인 한씨를 독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독이 담긴 주머니를 가져가야 할까? 아니다. 지금은 아직 너무 이르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다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단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했지요. 백비상, 작은 갈색 주머니, 부엌 뒤 창고방 화로 위. 두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다나는 아침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일을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새로운 참모가 꾸준히 일을 솔선해서 한다고만 여겼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무심하지요. 찢어진 서찰 조각, 불에 태우다 만종이 조각, 구겨진 봉투 이런 것들이 쓰레기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몰래 품속에 넣었지요. 부엌 안쪽 구석,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항아리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밤마다 방에 돌아오면 그 조각들을 펼쳐보았지요. 어두운 데서도 잘 보이도록 눈을 훈련시키면서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한자가 보였지요. 날짜가 보였습니다. 금액이 보였지요. 조금씩 그림이 맞추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조각들을 이어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지요. 어느 달, 어느 관하로 보낸 비공식 금액, 이름 석자, 그리고 이전과 같이라는 글자.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독살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나는 그 조각들을 낡은 손수건 안에 정성스럽게 꿰매 넣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겉으로 보면 그냥 낡은 손수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세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안채에 심부름을 갔다가 처음으로 세 번째 부인 한씨를 가까이서 보았지요. 중전마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말수적은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다나가 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슬쩍 그 손목을 보았을 때 손목이 가늘고 피부가 창백했습니다. 손등에 작은 반점이 생겨 있었지요. 다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비상 계열독을 장기 복용하면 피부에 반점이 생깁니다. 손발이 저리고 입맛이 없어지지요. 한씨 부인이 다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로운 찬모지요? 예, 부인마마. 고생이 많아요. 한씨 부인의 눈이 온화했지요. 다나는 꾸벅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요. 이 여인도 죽을 것이다. 빨리 해야 한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돌리니 채홍이었습니다. 엄치선의 첩이었지요. 나이가 22이었는데 어여쁜 얼굴에 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 이리 좀 오시겠어요? 채홍이 다나를 부엌 뒤쪽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방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지요. 당신 말투가 좀 이상해요. 평범한 시골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다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을 감추며 말했지요.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나는 당신 편이니까. 채홍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진지함이었지요. 나도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리가 부인 마마한테 하는 걸 보면 다음은 나 차례인 것 같아서. 다나가 채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두려움은 진짜다 라고 생각했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채홍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었지요. 다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날이 서재에서 몰래 꺼내온 거예요. 장부인데 내가 봐도 두 개가 내용이 달라요. 이걸 가지고 나리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이것을 꺼냈다는 걸 나리가 아시면. 알아요. 그래서 더 겁이 나요. 채홍의 눈이 젖어들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어요. 부인 마마처럼. 다나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품속 깊은 곳에 넣으며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반드시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채홍이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지요. 다나는 그날 밤 방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공식 장부와 비공식 장부가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날짜별로, 이름별로, 금액별로 뇌물과 곡물 빼돌림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눈이 시렸지요. 이것만 있어도 엄치선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살의 증거는 아직 없었지요. 아들을 독살한 것, 부인들을 독살해온 것, 그 증거가 없으면 수령을 완전히 끝낼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야 한다. 그 생각이 다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나는 한층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엌 일을 하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두었지요. 하인들이 나누는 말을 흘려듣고 마당을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지요.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다나는 세 번째 부인 한씨의 안채 심부름을 다녀오다 안채 뒤쪽 작은 창고 앞을 지나쳤지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엄치선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번 달은 좀 더 올리거라. 다른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지요. 그러면 마님이 눈치를 채실까봐? 천천히 올리면 모른다. 저번처럼.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나는 재빠르게 발걸음을 돌렸지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먼 길을 돌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번 달은 좀 더 올리거라. 저번처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씨 부인에게 독을 올리는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분명했지요. 서두르지 않으면 한씨 부인이 위험했습니다. 다나는 그날부터 한씨 부인의 찻상을 가져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시녀에게 부탁해서 찻상 나르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요. 시녀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안채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지요. 한씨 부인을 가까이서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날로 안색이 나빠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다나가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손이 닿으면 그 손이 미세하게 차가웠지요. 부인마마,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한씨 부인이 다나를 올려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지요. 보통이에요. 밤에 좀 뒤척이기는 해요. 혹시 속이 좋지 않으시거나 손발이 저리시지는 않습니까? 한씨 부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나의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역시 증상이 있었습니다. 부인마마,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리가 의원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래도 몸이 좋지 않으시면 됐어요. 한씨 부인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다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빠르게 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이 여인도 잃는다. 날이 저물 때쯤이었지요. 다나는 부엌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저택 쪽문에서 주막까지는 마을 어귀를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발소리만이 좁은 골목을 울렸지요. 춘분 할머니 주막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나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지요. 어서 와요. 밥 먹었소? 저녁은 저택에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앉아요. 국이 있소이다. 다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춘분 할머니가 국 한 그릇을 가져왔지요. 시래기국이었습니다. 다나가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시래기국 냄새가 어머니 생각을 불러왔습니다. 어떻소? 잘 버티고 있소? 예. 들킬 것 같지는 않소? 아직은요. 춘분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아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지요. 다나야, 한 가지 더 말해줄게요. 예, 그 댁 첫 번째 부인 마님은 참 좋은 분이었소이다. 어진 분이었지요. 그분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는 눈치를 챘소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나는 그저 시녀였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기다렸소이다. 언젠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20년을 기다렸소이다. 다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할머니, 울지 마요. 이제 때가 된 것이오이다. 춘분 할머니가 다나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지요. 어서 먹소. 식는다. 다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래기국이 뜨거웠지요.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추웠던 것도 두려웠던 것도 그 온기 안에 잠시 녹는 것 같았지요. 마을이 완전히 잠든 시간에 다나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가 단단했지요. 기회는 뜻밖의 빨리 찾아왔습니다. 수령 엄치선이 외부 손님을 받아 저택을 비우는 날이 있었지요. 달에 한 번 인근 고을 수령들과 모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택 안이 조용했지요. 큰 하인들도 심부름으로 나가고 안채에는 한씨 부인과 몸이 불편한 시녀 몇만 남았습니다. 다나는 부엌 일을 빨리 마치고 기다렸지요. 어둠이 깔린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다나는 부엌을 핑계 삼아 저택 안을 천천히 걸었지요. 서재는 안채 오른쪽 편에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다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 먼저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냄새, 먹물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미세하게 약재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다나는 눈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책장이 세면에 가득했고 가운데 탁자 위에는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지요. 탁자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문서들이 있었지요. 다나는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서를 펼쳤을 때 손이 멈추었지요. 처방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약재 이름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약재 이름들이 이상했습니다. 보양제에 쓰이는 약재 이름 뒤에 매우 작은 글씨로 분량이 적혀 있었지요. 다나가 그 분량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그리고 엄기수 이름 뒤에 약재와 분량이 적혀 있었지요. 모두 비상 계열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석 달에 걸쳐 투여량이 늘었고 두 번째 부인은 2달, 엄기수는 1달 보름이었지요. 이것이었습니다. 처방 기록에는 한씨 부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투여 시작일이 적혀 있었지요. 아직 분량이 적었지만 날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손이 떨렸지요. 이 문서 한 장이면 엄치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져가면 분명 들킬 것이었지요. 다나는 눈을 감고 문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날짜, 이름, 약재 이름, 분량 모두 머릿속에 새겼지요. 그리고 문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대신 문서 아래에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뒷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나는 소매 안에서 작은 붓을 꺼내 날짜와 이름과 분량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품속에 넣었지요. 서재를 나오며 다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드디어 손에 넣었다. 엄치선을 끝낼 증거를.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술의 소리가 들렸지요. 엄치선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치선이 저택 안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이고 불만 떼었지요. 새 찬모. 엄치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가 고개를 들었지요. 엄치선이 부엌 입구에 서서 다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날이. 언제부터 이랬지? 한 달이 됩니다. 남쪽에서 왔다고? 예. 엄치선이
잠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지요. 다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뿐이었습니다. 엄치선이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갔지요. 다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들키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나 그날부터 다나는 느꼈습니다. 엄치선의 눈이 자신을 향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을. 마당을 지나칠 때마다 등에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었지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나는 그날 밤 늦게 몰래 춘분 할머니 주막을 찾아갔지요. 마을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춘분 할머니가 문을 열더니 다나를 안으로 들였지요. 불도 켜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처방 기록도 보았고 이중 장부도 있습니다. 천 조각도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져가야 합니까? 춘분 할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다나야,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소. 이 고을 사정을 알고 엄치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오. 얼마나요? 보름 정도.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야 하니. 다나가 이를 악물었지요. 보름. 한씨 부인에게 남은 시간이 보름보다 더 있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나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저택 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엄치선이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점심 무렵 채용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다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채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지요. 다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채용이 안채를 나왔지요. 다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용이 시선을 피했지요. 그 눈빛에서 다나는 읽었습니다. 죄책감이었지요. 아, 들켰구나. 엄치선이 장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채용을 추궁했다. 채용은 못 버텼다. 다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자신이 숨겨둔 것들을 확인했지요. 처방 기록을 옮겨 적은 종이, 서찰 조각들을 꿰맨 손수건, 그리고 천 조각은 이미 저택 밖에 따로 숨겨두었지요. 복술 할머니 집 마당 항아리 아래에 처음부터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처방 기록 옮겨 적은 종이와 손수건은 지금 당장 저택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다나가 빠르게 생각했지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 하루에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 한 번은 저녁이었지요. 지금이 오전이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버리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 돌아보니 포졸 복장의 남자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지요. 2명이었습니다. 수령 나리께서 부르신다. 다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처방 기록 종이와 손수건은 이미 치마 안 깊숙한 곳에 꿰매 넣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엄치선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에 들어서자
엄치선이 탁자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는 채용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채용은 다나를 보지 않았지요. 내가 단이라는 새 참모냐? 예, 나리. 이 고을에서 의녀를 쫓아낸 것을 알고 있느냐? 다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들었습니다, 나리. 그 의녀와 아는 사이냐? 모릅니다, 나리. 엄치선이 잠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탐색하듯 움직였지요. 이 계집이 내 서재를 뒤졌다고 한다. 너도 알고 있었느냐? 채용이 고개를 들어 다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모릅니다, 나리. 뒤져라. 포졸들이 다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바구니를 뒤집었지요. 앞치마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치마 안쪽까지 뒤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을 남자 포졸이 함부로 뒤질 수는 없었지요. 처방 기록 종이와 손수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엄치선이 입을 열었지요. 이 계집을 옥에 가두어라. 다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리, 저는 잘못한 것이. 당장 끌고 나가라. 포졸이 다나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다나는 발버둥 쳤지요. 그러나 두 사람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끌려 나오는 순간 다나의 눈이 채용을 향했지요. 채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기 주막에서 춘분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새 참모가 수령댁에서 잡혀오게 갇혔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말리다 할머니가 포졸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쓰러졌다는 소문까지. 그런데 옥에 갇힌 다나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춘분 할머니가 다쳤다는 것이었지요. 다나는 옥 안에서 이마를 벽에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택 분위기가 달랐지요. 하인들의 발소리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지요. 아침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옥비가 다나 곁에 바짝 붙어 낮게 말했습니다. 다니 씨, 요즘 날이 눈길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뭔가 알아보는 것 같던데. 조심해요.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들킨 것이 없었지요. 밥을 먹고 나서 다나는 잠시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 판관을 기다리는 동안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었지요. 손수건과 기록종이와 천조각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들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요. 그래서 다나는 그날부터 더욱 평범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요. 심부름을 나가면 반드시 제 시간에 돌아왔고 안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부엌 일만 했지요. 이틀이 조용히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지요. 다나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부를 때다가 채용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채용이 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그릇 옆에 앉았지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리가 서재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다나의 손이 멈추었지요. 처방 기록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고 해요. 다른 것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것은 어디에?
제가 건넨 장부요. 나리가 그게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어젯밤에 저를 부르더니 채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버티지 못했어요. 당신이 가져간 것이라고. 다나가 숨을 들이켰지요. 그 말이 들리자마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마 안쪽에 꿰매 넣은 손수건의 위치를 확인했지요. 처방 기록 종이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직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집 몇 단이 깔려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지요. 다나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지요. 춥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처방 기록 종이와 손수건 다행히 아직 품속에 있었지요. 전 조각은 복술 할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그것들을 써먹을 수 있을까? 옥에서 나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춘분 할머니는 괜찮을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어두운 옥 안에서 다나는 눈을 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달이 창문을 가득 채웠다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달 굴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요. 그때 복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로 들린 것이 아니었지요.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의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 다나가 눈을 떴습니다. 진실을 살린다. 나는 지금 진실을 살리는 중이다. 몸이 흔적을 남긴다. 나는 그 흔적을 모았다. 손수건 안에, 천조각 안에, 처방 기록 안에. 그것이 지금 내 품속에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했지요. 춘분 할머니가 말했던 엄치선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이미 왔는데 춘분 할머니가 다쳐서 연락이 끊긴 것일까? 다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지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 옥 앞을 지키던 포졸이 바뀌었지요. 오후가 되었을 때 다나는 조심스럽게 포졸을 불렀습니다. 죄송한데 약이 필요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마을 주막 할머니께 전가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귀찮게 약초만 부탁드립니다. 돈은 없지만 나중에 반드시. 됐소. 그러나 두 번째 포졸이 조금 더 물렀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남쪽 고을에서요. 의녀라 했다던데. 예전 일입니다. 포졸이 다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요. 다나 의녀가 결백하다고. 다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전갈은 못 넣어주겠소. 그러나 주막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여기 다녀갔소이다. 다쳤지만 걸을 수는 있다고 했소. 춘분 할머니가 살아있었지요.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참 잠이 든 척하고 있던 다나에게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옥 창문 밖에 서였습니다. 다나가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지요. 창문 밖
어둠 속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다나 의녀요? 예, 나는 춘분 할머니가 부른 사람이요. 오 판관이라 하오. 오 판관. 다나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서 나이와 무게감이 느껴졌지요. 형조 참판을 지냈소.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 이 나라 안에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소이다. 형조 참판. 다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전하셨소.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넘기시오. 다나가 잠시 망설였지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그러나 지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처방 기록과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조각은 복술 할머니 집에 알고 있소이다. 이미 확인했소. 다나가 품속에서 손수건과 기록 종이를 꺼냈습니다. 창문 창살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지요. 어둠 속에서 손이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이틀 안에 이 고울과나 위로 감찰이 내려올 것이오. 그때까지 버텨야 하오. 이틀. 할 수 있겠소? 다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단단하게 대답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택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엄치선의 둘째 아들 홀레가 3일 후로 잡혔다는 것이었지요. 고을 유지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 것이라 했습니다. 다나는 옥 안에서 눈빛을 빛냈지요. 3일. 이틀과 3일 날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엄치선이 가장 자신 있는 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었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택 안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지요. 홀레 준비로 하인들이 바삐 오가고 주방에서는 음식 냄새가 넘쳐 흘렀습니다. 고을 유지들과 관아 관리들이 하나둘 저택으로 모여들었지요. 색색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치선은 제일 윗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넘쳤지요. 아들의 혼례를 맞아 가장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말을 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행색이 관복이었지요. 그 뒤로 수행원 여럿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엄치선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어찌 된 일이오? 관복 입은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멈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 수령 엄치선을 만나러 왔소이다. 감찰이 내려온 것이었지요. 저는 엄치선이오만. 무슨 일로 갑자기? 잔치 자리를 빌어 죄송하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소이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루하고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지요. 그러나 그 걸음걸이에 그 눈빛에 기가 있었습니다. 엄치선이 그 노인을 보자마자 눈이 흔들렸지요. 오 판관? 오랜만이요, 엄수령. 오 판관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조 참판을 지낸 오 판관이 여기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요. 그리고 오 판관이 고개를 돌려 관아 쪽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관아 쪽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그 중에 다나가 있었습니다. 의녀 폐는 아직 없었지요. 그러나 다나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여인은 누구야? 저 사람, 아까 관아옥에 갇혀있던 다나 의녀 아닌가? 엄치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니, 감히 이 자리에... 이름은 다니가 아닙니다. 나리. 다나가 또렷하게 말했지요. 의녀 다나입니다. 잔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나가 오 판관 앞으로 걸어갔지요. 오 판관이 품속에서 꺼낸 것들을 하나씩 마당에 펼쳤습니다. 처방 기록 종이, 손수건 안에 꿰매어진 서찰 조각들, 그리고 검은 액체가 묻은 천 조각이었지요. 엄치선 나리, 이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치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저 계집이 꾸민. 오 판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이요. 한 명 더 있소이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지요. 춘분 할머니였습니다.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이 댁 첫 번째 부인 마님의 시녀였소이다. 잔치 자리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지요. 마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할 수 있소이다. 엄치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 노파가 감히 저자를 당장. 엄치선. 오 판관의 목소리가 마당 안을 울렸습니다. 위험이 있었지요. 엄치선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처방 기록 안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그리고 그대의 아들 엄기수의 이름이 있소이다. 달고 쓴 맛에 독을 숨기는 방법은 썼지만 종이에 글로 남긴 것은 숨기지 못했소이다. 그것이 그대의 발목을 잡을 것이요. 엄치선의 눈이 흔들렸지요. 그것을 내가 직접 기록했던 것은 혹시라도 분량을 잊어버릴까봐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것이 남의 손에 들어갈 줄은 몰랐지요. 그리고 이중 장부도 있소이다. 오 판관이 또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채용이 건넨 장부였지요. 인근 관아 세 곳에 뇌물을 바쳐온 내역이 상세하오이다. 날짜, 이름, 금액이 모두 적혀 있소이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을 유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관아 관리들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모함받고 있소. 이것은 의녀 계집이 꾸민. 엄치선 나리. 다나가 말했습니다. 담담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도련님이 죽던 날 밤 제 손에 이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토해낸 것을 닦은 천이지요. 독의 흔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의녀는 몸의 흔적을 읽을 줄 압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다나가 천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비상 계열의 독입니다. 오래 투여하면 내장이 서서히 망가지지요. 도련님이 마지막에 토해낸 이 검은 액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이 투여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엄치선의 눈이 사방을 훑었지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감찰 수행원들이 애워싸고 있었지요. 잔치 자리의 고을 유지들은 제각기 뒷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한씨 부인이 나왔지요. 이미 소문을 들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날이 이것이 사실입니까? 엄치선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측근 포졸들을 향해 눈짓을 보냈지요. 저자들을 그 명령은 이미 무효요이다. 관복 입은 감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고을 관아의 모든 포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명을 따를 것이요. 엄치선을 잡아라. 포졸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나씩 방향을 바꾸었지요. 엄치선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럴 수는 나는 이 고을의 수령이요. 감히 나를. 포졸들이 엄치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단 도포의 소매가 구겨졌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잔치의 주인이었던 그가 지금 포졸에게 팔이 붙들렸습니다. 엄치선의 눈이 다나를 향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과 두려움이 섞인 눈이었지요. 다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엄치선이 소리를 질렀지요. 두고 보자.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것 같으냐? 감히. 야리. 다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도련님과 두 분 부인마마들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치선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지요. 잔치 자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지요. 고을 유지들이 어색하게 눈빛을 교환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비웠습니다. 관아 관리들은 감찰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혼례는 없었습니다. 엄치선의 죄목은 익히는데 오래 걸렸지요. 부인 2명과 아들 엄기수를 비상 계열독으로 살해한 것. 세 번째 부인 한씨에게도 같은 독을 투여하기 시작한 것. 관아 공물을 빼돌려 사적으로 착복한 것. 인근 관아 3곳에 뇌물을 바쳐 비리를 은폐한 것. 의녀 다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쫓아낸 것.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치선의 재산은 즉시 관아로 귀속되었지요. 저택은 문이 닫혔습니다. 채홍은 석방되었지요. 세 번째 부인 한씨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치선과 함께 비리에 연루된 관리 둘도 함께 잡혀갔지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오 판관이 다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가 많았소이다. 판관 어르신 덕분입니다. 천만에 증거를 모은 것은 당신이요. 나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갔다 왔을 뿐이지요. 다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소이다. 오 판관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청동패였지요. 의녀 다나 네 글자가 새겨진 패였습니다. 관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그대의 것이요. 다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패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22해. 어머니가 달아주던 날부터 이날까지 다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채로 패를 가슴에 달았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야. 돌아보니 춘분 할머니였습니다.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다나가 뛰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소. 팔이 좀 아프다만 이 정도야 뭐. 할머니가 다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이라니. 내가 원해서 한 일이오. 춘분 할머니가 다나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 날을 기다렸소이다. 첫 번째 부인 마님이 돌아가시던 날부터 다나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옥에서 버텼던 이틀 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는 복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나가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다 됐느냐? 예, 할머니. 얼른 들어와 밥이나 먹어라. 냉밥이지만. 다나가 마루에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요. 쌀밥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냉밥이라 했는데도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배가 너무 고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그 소리가 예전 그 저녁과 꼭 같았습니다. 다나가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뜻을 이해 못했습니다. 무슨 말? 진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고요. 복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는 알겠느냐? 예. 다나가 가슴에 단 청동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청동이 손바닥 온기에 데워졌지요. 의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복술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다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저 세상에서 기뻐할 것이다. 다나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지요.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이튿날 아침 다나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허리춤에는 작은 칼과 천 주머니를 달았지요. 새벽 안개가 산자락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풀이 촉촉했지요. 가슴에는 청동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녀 다나, 내 글자가 새벽빛에 은은히 빛났지요. 마을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였지요. 다나는 그 연기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소뚜껑 여는 소리가 났지요. 오늘도 살아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다나가 다시 걸었습니다. 인동초를 꺾고 삽주 뿌리를 캐고 도라지 잎을 살폈지요. 어제와 똑같이. 그러나 어제와는 다르게 산자락을 넘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나의 치마가 바람에 날렸지요. 가슴에 청동패가 흔들렸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들어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셨지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묵직하게 느껴지는 날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녀 다나의 이야기는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쫓겨났던 여인. 그러나 끝까지 몸의 흔적을 믿고 진실을 지켜낸 여인의 이야기가 복술 할머니의 말처럼 의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결국 하나와 같은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후의 일은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찰관이 엄치선의 죄목을 공식 문서로 작성하는 동안 오 판관은 다나와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지요. 형조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나는 자신이 의녀로서 관찰한 것들을 하나씩 또렷하게 말했지요. 비상계열독의 특성, 투여 방식, 엄기수의 증상, 세 번째 부인 한 씨에게서 발견한 징후들 모두 의녀로서의 눈으로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오 판관이 그 진술을 받아 적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참으로 탁월한 의녀요이다. 이런 눈을 가진 분을 쫓아낸 것은 이 고을의 큰 손실이었소이다. 저는 그저 몸의 흔적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함이오이다. 한씨 부인에게는 즉시 독 성분을 중화하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다나가 직접 처방을 내렸지요. 며칠 안에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다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고맙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목숨 걸고 해준 일이지요. 다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씨 부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지요. 맥이 약했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지요. 춘분 할머니의 팔에 난 상처도 다나가 직접 치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미안하오이다. 할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옥에 갇히고 내가 두 팔 뻗어 아무것도 못했으니 보름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기다려 주셨는데요. 춘분 할머니가 다나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이 사람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 판관 어르신을 부른 것이요. 침을 놓는 동안 춘분 할머니가 오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그 분이 돌아가시던 날 밤 춘분이 무엇을 보았는지 낮게, 그러나 빠짐없이 말했지요. 다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억울한 것이 아니었지요. 먼저 간 사람들도 억울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것이지요. 이제 편히 가실 수 있겠네요. 다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춘분 할머니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엄치선에게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 착복과 뇌물의 죄 판결이 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저택은 몰수되었습니다. 재산은 관에 귀속되었지요. 연루된 관리들도 각자의 죄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을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지요. 다나를 아꼈던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나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달걀을 문 앞에 두고 갔지요. 어떤 이들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나 의녀, 미안했소이다. 그때 우리가 나섰어야 했는데. 다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어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포졸 말이오. 당신이 결백하다고 수군거린 사람들 말이오. 그게 우리였소이다. 다나는 그제야 알았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혼자가 아니었지요. 해가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다나는 아침마다 산에 올랐지요. 은엽 해가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을 지으러 왔고 아이를 낳다 힘든 어머니가 찾아왔지요. 다나는 그들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 손이 예전과 똑같이 그러나 조금 더 단단하게 움직였지요. 복술 할머니가 어느 봄날 오후 마루에 앉아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편히 눈을 감겠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 지금 죽겠다는 말이 아니야. 할머니가 껄껄 웃었지요. 다만 내가 가르친 것이 제대로 전해졌구나 싶어서. 그거면 됐다. 다나가 복술 할머니 곁에 앉아 약초를 함께 다듬었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봄바람에 흔들렸지요. 멀리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언제나 하나였지요. 그리하여 의녀 다나의 이야기는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끝까지 증거를 버리지 않았던 여인, 원수의 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의 흔적을 모아낸 여인의 이야기가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